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기름이며 쌀이며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서민 경제 불황이 깊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휘발유는 한 80원 정도, 경유는 60원 정도 내리겠다는 겁니다. 유류 세금을 내리면 그만큼 쓸 돈이 생기고 소비로 이어져서 장사가 잘 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거란 그런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오늘 직설에서 전문가 분석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의 신세동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겠다는 건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라는데 저희 SBS CNBC 기자가 주유소로 먼저 가봤습니다. 보시죠. 지난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리터당 15원 40전 오른 1,674원 90전.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르며 최근 80달러 선까지 넘은 영향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름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인하폭은 10에서 20%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이 싸질 전망입니다. 중형차 연료통 70리터를 가득 채울 경우 휘발유차는 지금보다 5,800원, 경유차는 4,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요. 구매력 제고를 통해서 경제 활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물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유류세는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달 동안 10%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정도와 기간은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경제활성화 대책에 담겨 이르면 이번 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름값 오른 거는 실감 나실 겁니다. 제가 자주 가는 여의도에는요, 유독 그냥 기름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2,000원 넘은 데가 꽤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기름값 오르긴 오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뜰살된 살림꾼인 우리 박연미 평론가부터 좀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찾아다니시죠? 찾아다니죠. 기름값 싼 데 찾아서. 근데 요새 네. 한 1,600원 밑으로 되는데 찾기 어렵죠. 서울 시내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다 올랐어요? 네, 그럼 평균가가 1,600원 넘어버린 겁니까? 서울 시내 평균 그 휘발유 가격이요.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들어서요. 전국 평균은 이미 1,600원 후반대다 이 얘기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만 개념 없이 이렇게 비싼 데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저희가 아마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1,600원 아래로는 찾기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고요. 예. 그럴 만큼 국제유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2014년, 2015년 이때만 해도 기름값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 3, 4년 사이에 배럴당 20달러대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위로 올라갔거든요. 간밤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혼내주겠다 이 발언 나온 뒤에 중동 기름도 올랐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12월 선물이 80불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상황 고려하면 1,300원대였던 기름값이 1,700원대까지 올랐지만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겠구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그 변수는 다소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만 좀 궁금하게 여쭤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다 아는 거고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나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사우디에서 많이 수입하고요. 사실 그 원유 수입국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들여옵니다. 예, 뭐 한 32개 수입선이 있다고는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래도 중동이죠. 중동 기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중동 기름이 싸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사실은 경질류인데 유황이나 불순물이 적어서 굉장히 고급 기름입니다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두바이유를 수입해서 이거 정제해서 되파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거든요. 싸서 사기 시작했는데 요거 걸러서 우리가 되파는 물량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도 그나마 우리 다 멉니다만 운송비를 고려하면 그나마 두바이 쪽이 조금 더 이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박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시커먼 원유인데 미제는 좀 깨끗하니까 비싸고 네. 이 중동산은 아랍산은 좀 지저분한데 싸서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는 정제를 해서 이제 기름을 만드는 거죠. 네,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는 거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까? 두바이산 원유입니까? 지금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71불 위로 올라갔고요. 네.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두바이유가 80달러 위로 올라갔더라고요. 12월에 인도받은 12월 물량이.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80불 위로 올라갔다는 건 향후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그런 시장 참가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네. 배럴당 지금 뭐 70달러짜리도 있고 80달러짜리도 있는데 문제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국제 원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수치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신세동 교수님한테 좀 다음 질문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옛날에 뭐 석유 파동 70년대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08년 이후 10년 만이라는데 2008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때인데 그때도 원유값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원유 가격이 사실상 정말 올라갔을 때 배럴당 150불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던 적은 네. 그때는 아니죠. 그렇죠. 2008년도에 그 유류 인하 조치가 나왔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환율이 1달러당 뭐 800원, 900원 이러던 게 예. 2008년도 그 강만수 장관 그 서브프라임 위기 직후에 네. 1,400원대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별로 변동이 없어도 환율이 환율 굉장히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 부담이 하나 오른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경제가 뭐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는 또 한 10여 년 전에 IMF를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정부로서는 화급하게 이제 그때 내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류 인하가 10%에 불과했다는 것은 네. 그때는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는가.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예.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전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10%, 20% 이야기가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저 10%는 좀 약하다. 오히려. 한 20% 정도 돼줘야 네. 이게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 부분 네. 우리가 조금 논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세 인하를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곧 할 거니까 잠시 뒤로 돌리고 두 가지 질문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할 정도로 한국 경제 상황 이 여건이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까? 모든 그것이 지표를 놓고 보면 2008년보다 지금은 훨씬 낫죠. 아, 훨씬 그때만큼은 좋습니다. 아니다. 모든 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를 그나마 2.9% 끌고 갔던 추동력이 하나는 수출이고 네. 하나는 민간 소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수출이 지금 연초서부터 기울어지는 기미가 확실하게 보였죠. 반도체 말고는 좋은 게 없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요. 1분기, 2분기, 3분기 넘어오면서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네. 3분기, 4분기 경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오겠다. 전 그래서 유류카드를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다음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재정 여지도 있으니까 네. 그러려면 선제적 조치다. 선제적이려면 조금 파격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예.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가 말을 뭐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그러지만 하는 거죠.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이거는. 하겠죠. 예. 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려면 뭘 협의를 해요? 부총리가 상황을 판단하면 밀고 가는 것이죠. 네, 이거 네. 또 뭐 이렇게 또 뭐 토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감이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지지 끌지 말고 이런 효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협의 없이 그냥 발표를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10% 20%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네. 20% 해도 그래야만 한 4조 부담 정도 줄거든요. 예. 세수가.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뭐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라고 봐서 좀 과감하고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야 된다. 네. 자,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 이 발언을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박영희 평론가가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뒷부분 지금 신세동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셨으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라고. 자, 조영철 교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근데 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필 유류세입니까? 카드가? 예, 지금 뭐 경제 활성화, 경제가 이제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뭐 수출도 뭐 좀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내수가 위축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상 밖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지금 네. 초과 세수가 한 20조 원 정도 거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재정이 사실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경기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긴축 재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동연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는 지금 남고 그런데 이거를 정부 지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왜냐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서 네. 그러면은 탄력세율 30% 내에서 이제 유류세를 인하하면은 국민 세금을 걷는 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효과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초과 세수를 줄일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빴지만 유류세가 전체 국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 함부로 유류세를 낮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초과 세수가 20조 원씩이나 거치고 있으니까 아하. 정부는 안 좋고 그러니까 긴축재정 효과를 완화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세금을 되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시켜서 긴축재정 효과를 완화시키고 초과세수를 줄이고 그래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 하에서 지금 이런 유류세 네, 인하를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 10%가 아니라 그 이상도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기름값을 내리려면 유류세 세금을 내리면 되는데 유류세 세금을 내린다는 건 결국은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의미로 봐야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세 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유류세를 인하를 해서 세금을 내리는 것만큼 돈이 풀려서 내수 경기를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까지 그럼 이해를 해서 지금 얼마를 내리겠다는 겁니까? 박 평론가님 지금 그 숫자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부 안은 22일에 발표가 될 건데요.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 10% 정도를 반년에 걸쳐서 해보고 그래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세율을 20%로 더 낮추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만요.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몇 %입니까 세금이? 지금 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요. 리터당 그 한 900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가격의 54.7% 정도가 세금입니다. 대충 55%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기름에 붙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보다 기름이 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1,700원 서울 기름값이 리터당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세금이 900원이잖아요. 예. 그럼 900원 빼면 700원 남지 않습니까? 700원. 그러네요. 세금이 기름의 원가보다 더 비싸다는 물보다 얘기죠. 기름이 싼 거네, 원가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경유 가격이 싼 것도요. 세율이 휘발유보다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700원 정도 하는 정도에 900원 정도는 세금이라는 거고요. 그중에서 예상대로라면 휘발유 기준으로 봤을 때 80원이 깎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 교수님, 네. 지금 저 보고서는 새삼 느꼈는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금의 종류가 엄청 많네요. 뭐,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것만 붙어 있는 그런가요? 이것만 그런가요? 담배, 뭐 소주, 뭐 안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 정부가 이제 뭐 이거 오랜 이야기가 되지만 정부의 주된 세수를 소득세에서 올 것이냐, 아니면 간접세에서 올 것이냐. 근데 소득세는 잘 잡히지도 않고 또 저항이 크니까 네. 이건 올려도 뭐 저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는지도 네. 잘 모르니까. 그동안 이제 상품, 특히 고가 소비재 내지는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한 그런 각종 세금을 많이 붙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붙이는 거야 좋죠. 근데 네. 저 보셨잖아요. 교통, 환경, 에너지 세금이 540원이에요. 전체 휘발유 가격 중에서 네.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5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저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아. 저걸 가지고 지금 정부는 좀 조정하겠다는 거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분이 크군요. 크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한 번만 붙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정유 단계에서 붙고 도매가 주유소에 붙는 게 받고 또 소비자한테 붙고 그래서 부가세가 세 차례나 그래 맞자, 중복적으로 다 더해도 200원 안 될 텐데요. 지금 네. 교통, 환경, 에너지세는 교통, 530원 환경, 에너지세. 가까우니까 그 주행세라는 것도 또 있고 하니까 네.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세금을 잘 걷어서 정부의 어떤 정책 목적에 잘 쓰면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원유값도 올라가지만 사실 지난 한 두서너 달 사이에 환율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한 80원, 네. 90원 하던 게 1130원까지 올라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네.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전 정부가 그런 충격을 흡수해주고 탄력적으로 그야말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조치는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한데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뜸들이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 자꾸 이거죠. 뭐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예. 빨리 결단을 내어서 국민들한테 그래도 휘발유값이 떨어져서 좀 숨을 돌릴 만하다는 그런 어떤 조치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기름값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비싼 기름도 막 넣는 제가 알뜰살뜰 싼 기름 찾아 넣는 박여미 평론가보다는 성실 납세자네요. 그죠? 누구를 위한 성실 납세자? 어찌됐든 저는 세금을 많이 따지지 않고 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네, 우리 조 교수님이 고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잠깐 엉뚱한 생각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몇 퍼센트 지금 저 10% 정도 내린다는 얘기인데 네. 좀 교수님 아까 말씀에 더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어떤 20% 근거로 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 내렸을 때 국민들이 부담하는 유류 비용이 세수가 한 2조 정도 2조 준대요. 정도 줄어든다는 2조 정도 거죠.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덜 내는 거니까 2조 정도의 국민의 득이 된다. 저 그것 가지고는 아까 뭐 경기 살리고 뭐 투자 활성화에는 좀 미흡하다. 한 20% 정도 내려서 휘발유 값을 오히려 한 1,500원 정도, 한 600원, 500원 그 사이로 유지해주면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이나 서민들이 예. 굉장히 어렵다고 좀 일자리가 지금 계속 없어져서 경제가 어려운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는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적다. 세수 초과가 20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10% 이하에서 2조 세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조 교수님도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셨던 바죠? 예, 지금 그 유류세가 1년에 지금 걷어들인 게 한 28조, 예. 뭐 몇천억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29조 되죠.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하면은 뭐 한 2.9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인 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아마 1년까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월 뭐 6개월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 아니고 한 뭐 10% 하면 1조 몇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는 사실은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크지 않을 없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10% 이상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초과세수 거둔 거에 의한 긴축재정 효과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년, 2년 계속할 의사는 없어요.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으려면은 뭐 10% 이상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박평론가님,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게끔 네.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려면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갈까요? 자, 기름값이 내렸다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좀 한번 넣을 때마다 휘발유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한 뭐 몇천 원 정도
덜 돈이 들어가는 거라며요. 그렇죠. 그 중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한 그 가득 기름을 넣는다고 쳤을 때 한 번에 그 한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그 자, 정도. 그럼 그 정도 이제 돈이 덜 들어가면 네.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져서 어떤 선순환 효과로 지금 정부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네. 여기에 쓸 돈을 이거 가지고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영화라도 한번 보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식의 그 세금 인하가 기획재정부가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수가 감소되는 폭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생색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식에 비견을 해보면 특정 부서만 소고기를 먹여준다 그러면 아 우리 부장님이 소고기를 사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생색을 낼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말하자면 전 사원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씩 돌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금이 감해지는 부분은 꽤 큰데 생색은 많이 나지 않고 국제유가가 대세 상승기에 있을 때는 뭐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유류세를 낮춰서 한 50원 정도 떨어뜨렸는데 이게 한 달 만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원상 회복이 됩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군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고 생색은 많이 못 내는데 세수는 그래도 만약에 10% 낮춘다 했을 때 한 1조 3천억 원 이상 줄어드니까 요게 기획재정부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요.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좀 덜 빠져나오게 하자, 다른 데 쓰게 하자. 결국은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큰 틀 안에 있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좀 생기는 게 기름값이라는 게요. 뭐 옛날 과거 좀 그 에쿠스 같이 지금 EQ900이라고 하는 대형차, 연비도 안 좋은 한번 집어넣으면은 뭐 15만 원씩 넣어야 되는 그런 차들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 소형차 타고 다니는 서민들한테는 혜택이 조금 갈 것 같고 그나마도 그 소형차도 없이 버스 타고 전철 타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듭니다만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민간 소비가 1년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 800조쯤 돼요. 우리 민간 부분이 1년에 그 소비 쪽에서 예. 쓰는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라는 것은 비용을 다 제외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 개념으로 보면 4배쯤 돼요. 네. 그 민간 소비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네. 800조에 4배, 3,200조예요. 네. 3,200조에 이번에 뭐 2조가 됐든 4조가 됐든 그것을 경감시켜 준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뭐 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지는 기재부도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기가 굉장히 막잖아요. 예. 굉장히 막는 날하고 굉장히 어두운 날하고의 그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날씨가 맑을 때 하고 날씨가 완전히 답답할 때 국민들이 주는 그 기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이 넘어가는 상황하고 그래도 1,500원대가 유지가 되어주면 국민들이 기본 경제 활동을 할 때 심리적으로, 그래도 휘발유 심리적- 값은 안 든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부자들은 많이 타니까 효과가 크고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은 효과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냥 집집마다 한 10,000원짜리 그냥 쿠폰을 돌리는 게 낫죠. 그렇게 네, 못 하니까. 네, 네. 전 이 효과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심리적 우리 효과가 우리 있을 국민들한테는 것이다. 굉장히 청량 사이다 효과를 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심리적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너무 경제가 안 좋고 막 그 후로 2009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류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가 더 나빴어요. 예. 따라서 유류 효과는 저는 그때는 너무 다급하고 그 위기 상황이라서 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단순 보는데 비교가 어렵군요. 이번에는 첫째 그 세수도 튼튼하고 둘째 지금 내수가 좀 죽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찔끔찔끔 좀 하지 마라. 찔끔찔끔 네. 조금 하지 말고 과감한 면모를 좀 보여줘라.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하고 이번에는 전 한시적이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한시적 하지 말고 예.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 간다. 이렇게 해주면 예.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안 그래도 나쁜 경기에 저는 상당히 그 청량 효과가 있을 거 아닌가 봅니다. 심리적 청량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해서 그 효과를 반감시키지 마라. 그러죠. 네. 예, 좀 더 하려면 강력하게 하라. 조 교수님하고 그 점에서는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2008년도 얘기를 자꾸 제가 안 여쭐 수가 없는 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도 결국은 주유소만 돈 벌었지 서민들한테 돌아간 거 없다라는 비난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면 좀 비껴갈 방법이 있을까요? 뭐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 뭐 휘발유값 절약됐으니까 또 소비를 더 하겠다.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앞에 그 지방세 연구원에서 유류세 인하의 그 소득 계층별 효과를 이제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기름을 적게 쓰는 저소득층은 기름 줄어드는 게 한 13.1리터 정도 절감되는데 반해서 고소득층은 이제 82리터 절감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유류세 인하의 그 소득 효과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보겠죠. 물론 이제 화물차라든가 택시 운전사들도 또 효과를 볼 거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과연 소비가 얼마나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소 뭐 있기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은 또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낮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뭐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크진 않은데 다만 이런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장관께서 이제 노리고 있는 거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네. 2018년에. 네. 그런데 유류세라도 인하하면 그 20조 원을 한 뭐 18조, 19조 원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재정의 긴축 효과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 돈이 민간에 생각하에서 돈다 이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들거든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초과세수 20조 원이 이제 올해는 이렇게 거쳤지만 내년에 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요. 하려면 좀 크게 하되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지금 우리가 유류세가 뭐 55% 된다고 하지만은 휘발유 값이 그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럼 그렇게 높은 거냐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한 20위 정도 되더라고요. 20위권이에요. 유류세 그 규모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휘발유 값이 비싼 것이 사실이지만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에 비하면 우리가 또 굉장히 낮은 일본, 거거든요. 유럽, 네. 이태리, 영국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여행 많이 예. 다니시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가서 보시면 기름값 우리보다 결코 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경제 성장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CO2 배출이라든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다 에너지를 이제 절약하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런 네. 방향에서 CO2도 줄여야 되는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유류세를 장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 그리고 초과세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네.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자꾸 비교를 해서 뭐 유럽하고 뭐 그런데 네네. 저는 그 부분엔 좀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 GDP가 1인당 GDP가 6만 불, 7만 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득하고 대비해 우리 봐야 지금 된다. 3만 불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2배가 되는데 휘발유 값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별로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빅맥이거든요. 맥도날드도 그냥 액면대로 비교해 보면 그죠? 예, 우리가 뭐 그 세계 수준이지만 소득으로 비교하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액면대로 네, 네. 저는 그래서 자꾸 OECD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휘발유 값이 저는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소득 대비하면 저는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 입장에서 들으시면은 두 분 교수님의 말에는 나름대로 하여튼 명확한 논리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대목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시죠. 신 교수님은 할 거면은 이거 좀 오래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불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조영철 교수님은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 부분만 좀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죠. 박 평론가님은 네. 전체 좀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반년만 해보고 반년만. 효과를 보고 그리고 국제 효과라는 게 사실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년 해보고 더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는데 과거 선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2008년에 10달 동안 유류세를 낮췄거든요.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도 10달 정도 해보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더 효과가 이상 없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 반년 해보고 결정하자.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신 교수님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는 좀 이번에는 좀 길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하시는지. 이제 이게 6개월만 실시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은 되겠죠. 예.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가뜩이나 자영업자 안 좋고 지금 소비 안 좋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뭐 수출 뭐 좋은 게 뭐냐 이런 지금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년 단위로 앞으로 1년은 무조건 간다. 그리고 내년에도 상황을 봐서 여건이 허락하면 또 2년은 간다. 이렇게 해줘야 국민들이 아 그래 이 뭔가 조금 저는 청량음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서부터 뭐 6개월 할지 말지 이래버리면 예. 저는 그 효과 자체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저는 그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요. 네. 그렇게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며요. 뭐 그렇게 조세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렵기 예,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조금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오래 가야 된다. 네, 전 저 같으면 한 2년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전 그러시군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감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봤듯이 약간 그 역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더 그 이득을 많이 보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덜 이득을 보고요. 그래서 이런 역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서 이 감세 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색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네. 초과세수가 20조씩 거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하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2019년이 되면 세금 거둔 것을 사회복지 확대로 쓰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지. 이 2019년까지도 이제 이 감세 정책을 계속 간다라는 것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좋습니다. 판단합니다. 예, 예. 결국은 그러면서 정부 이제 경제 정책으로 저희가 논의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조 박사님. 예. 아니 그거 고민하지 말고 20조 덜 걷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 축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왜 겁니다. 더 걷어놓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세수 축의 오류가 2016년서부터 지금 3년 연속해서 세수 축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실은 잘못이에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1년 정도, 2년 정도면 제가 뭐 이 세수 축의 오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럴 수도 탓을 안 있다 하겠는데 하는데. 2016년서부터 대규모 세수 축의 오류에 의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그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정부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대규모 초과 세수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얼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신 교수님한테도 이건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기술적으로 예측을 잘못해서 더 걷은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너무 세게 걷은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박근혜 정부 이야기, 박근혜 정부 내내 세수가 모자랐어요. 한 20조 가까이 계속 모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출 예산은 있는데 안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할 수 없어서 담배값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근데 이번 정부는 그때 뒤어서 그런지 거꾸로 지금 또 그러니까 과도하게 세수가 거치는 것이죠. 예, 예. 저는 뭐 과다 다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리 기재부가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해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체감 세금이 늘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낸다는 예. 거, 굉장히 지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네, 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이게 과도 세수가 되니까 실제로 납세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한번 그 부분은 좀 기재부가 됐든 뭐 국세청이야 뭐 실행하는 기관이니까 뭐 국세청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는 건 정부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기름값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박평은 쌀값은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쌀 남아 돈대매요. 그게 사실은 수급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쇠고기 파동하고 똑같은 양상인데요. 네. 우리가 왜 한 마리씩 기르다가 농장식으로 기르고 나서 소를 너무 많이 키우게 되니까
소고기를 너무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폭락하니 소를 안 키우고 그러니 다시 가격이 폭등하고 똑같은 상황이 쌀 농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데 건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뭐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쌀값이 얼마예요? 쌀값이 지금 가마당 20만 원이 넘어갔죠. 80kg 기준으로. 그렇죠. 80kg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2016년만 해도 12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와, 그러면 왜냐면- 30% 이상 그렇게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사가 되게 잘 됐습니다. 작황이 그때는 좋았어요. 대풍이었고. 네, 작황이 좋았고 그리고 수급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쌀값이 너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해에 정부가 이제 결심을 하죠. 경작지도 좀 정리를 하고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도 조절을 해서 쌀값을 소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는데 밥들 안 먹더라 해서 쌀 그 소비량을 좀 적게 보고 수급을 조절했는데 이번에 또 너무 조이게 된 거예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쌀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 최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떤 보도자료 이런 것들 내놓냐면 이게 패턴인데요.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는 유기농이랑 그냥 우유 영양 성분 차이 없더라. 아니면 국산 콩이랑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 영양 성분 차이 없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쌀값 올라서 걱정이라 소리는 꽤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북한에 퍼줘서 그런가 쌀이 남아돈다면 쌀값이 왜 오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사실관계 좀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말해서 북한에 틀렸습니다. 퍼주는 거 없죠? 가짜 뉴스죠 이거? 북한에 안 퍼준 지가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2010년 이후로 그 대북 쌀 지원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그 2011년에 홍수가 나서 한 번 지원한 것 이외에는 대북 식량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흉자까지 겹쳐서 날씨 탓 때문에 네. 그래서 쌀값이 좀 오르고 있다는데 어찌됐든 뭐 집에서 밥해 먹는 분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만은 김밥집부터 식당부터 이 쌀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에 쌀값에 물가 올라는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신 교수님, 정부가 쌀값 조정 막 나서고 유류세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소득 주도가 돼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이 기본 방향. 이 좀 도움이 좀 될까요? 전 그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말입니다. 네. 지금 올해는 쌀값 파동이죠. 네. 이게 과거를 보면요. 한때 양파 파동이 있었고요. 무 파동이 있고요. 그렇죠. 배추 파동이 있다가 동태 파동이 있고 마늘 파동이 그러니까 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제가 이거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뭐냐면 매년 한두 개 파동이 아주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포함해서 농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그는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뭔가 예측 이 능력에 문제가 좀 있는 저는 겁니까? 뭔가 농간이 있다고 저는 자꾸 추측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무능이 아니라 농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이나 거대한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상인들이 예. 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한 20년 동안을 보면요. 한 해도 농산물 파동이 없이 지나간 적이 없어요. 네. 매년 그 아이템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농정을 담당하는 분이면 이제 5월, 6월쯤 되면 이제 파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반기 들어와서 추석을 전후해서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물량을 뭐 방출을 하든 수입을 긴급하든 해서 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매년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한다 이거죠. 저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값 이번 급등도 30%나 올라간 거는 뭔가 정부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작황이 어떨지는 벌써
가을만 되면 추수하기 한두 달 전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재고 얼마 있는지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소비가 얼마인지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오른다. 지금 아까 쌀값이 뭐 20kg당 18만 원. 그건 수매 가격이나 그러죠.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위 그 고품질의 예. 이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쌀값이요. 진짜 10kg 한 봉지가요. 뭐 4만 원 막.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봐서 실제 그 쌀값은 훨씬 더 비싸다고 봅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훨씬 더 비싸다고. 예, 예. 아니 뭐 저 소득주도 성장 여쭤봤는데 지금 이게 물가 급등 문제를 전문가들도 지금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주영철 박사님도 혹시 이런 소비자 물가 이런 농산물 가격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여다보셨나요? 좀? 지금 뭐 쌀값이 80kg 기준으로 해서 이제 17만 원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폭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9%, 2% 미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달에 비해서 1.5%였는데 1.9%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쌀값 폭등이 좀 영향을 줬죠. 그리고 유류값 인상도 좀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1.9%면 여전히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2% 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예. 이 수급 불균형에 따른 폭등의 문제 이게 이 파동의 문제이지 이거 물가가 지금 뭐 심각한 상태라고 말 수는 네. 없고 또 정부가 그 수급 그 조절 정책을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정부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난 정책 실패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만 원, 2013년에 80kg 쌀값이 1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농민 입장에서는 2013년 때의 그 쌀값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그 공산품 가격들은 다 올라가는데 네. 지금 쌀값은 2013년 수준으로 지금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생산비를 고려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윤이 남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제 폭염에 의해서 수확량이 보통 한 420만 톤 생산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380만 톤 감소한 거고요. 올해는 흉작이라고 그 표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가 쌀값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쌀값이 저렇게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쌀값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72만 톤 매입해서 이제 수급을 좀 줄이는 정책을 쓴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쌀값 상승에 이제 영향을 미치다 해서 수급 조절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봐야 1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고 농민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 만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 다 쌀 경작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줄여왔죠. 계속 해왔습니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FTA를 하면서 쌀 소득 직접 직불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예. 쌀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그 부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풍이 들어서 그렇죠. 생산량이 늘었을 때는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 세금으로 메꿔줬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냐면 1조 4,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부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에 의해서 세금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쌀값이 떨어지면 일반 국민들은 좋은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쌀값이 떨어지면 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네.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금이 네. 그만큼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는 거지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쌀값이 올라가 봐야 지금 이 하루 소비량이 170g밖에 안 됩니다. 예. 170g이면 지금 쌀값이 올라봐야 400원입니다. 네네. 하루에 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부담이 되겠지만 쌀값이 지금 오른 것도 2017년 산 쌀값이 대폭 오른 거지. 네. 지금 뭐 3년 묵은 쌀, 2년 묵은 쌀은 지금 거의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쌀값도 1부터 10까지를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밥을 해먹는 입장에서 보면 쌀값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지만 풍년이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내 세금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좋을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김밥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갑자기 지금 이 쌀이 비용이다 보니 원료이다 보니 이게 비싸지니까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시는 거 이게 지금 1차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나 팩트는 15개월째 쌀값이 상승하고 있고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좀 쌀 좀 비싸게 사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가보고 자, 이 모든 논란의 종착지 그래서 소득을 늘려서 좀 경제를 좀 돌려보자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 여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항상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 부정적인 전망을 좀 갖고 계셨는데 자 유류세 인하 뭐 이렇게 세금 좀 덜 쓰게 해서 좀 돈 좀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고육지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그러나 우리 5천만 국민에게 그래도 휘발유값 하나는 그래도 좀 숨 쉴만하다. 네. 그래도 쌀값 하나만은 좀 숨 쉴만하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쌀값이 안정돼야 되고 예. 또 소고기 값이 안정이 돼야 되고 양파 값이 안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쌀값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 국가 경제 정책의 목표인데 네. 물론 농민을 생각하면 쌀값을 뭐 80kg당 한 50만 원 드리면 좋죠. 근데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봤을 때 국가의 이 과제는 불필요한 어떤 가격 등락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네. 그런 면에서 농정도 실패한 것이고 쌀값을 안정시켜야 될 것이고 휘발유값도 안정시켜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어두운 그 상황에서는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뭐 이론적으로야 뭐 기름값도 안정되고 쌀값도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 참 안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좀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좀 남는 돈으로 세금을 들걷어서 장사가 좀 잘 되게 돌리면 일자리도 좀 늘어날 거다. 글쎄요, 국민들 이제 거기서부터는 국민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 정부가 실제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들어보면 사실은 꼭 그게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신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으쌰으쌰 응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가 있을 때 선수가 뛰는 거지 응원단이 뛰는 게 아닌데 화이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커뮤니케이션상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달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에 마이너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 4만 5천 명 이렇게 나오고 보니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안도의 한숨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각오했다가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갔으니 다행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유류세도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매를 먼저 맞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수출입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수입 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고 9월에 수입 물가가 지금 한 3년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보면 전월비 1.5% 올랐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서 매를 미리 맞아서 나중에 크게 맞을 매를 나눠서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사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저는 이번 정책 효과가 사실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소득이 늘어나서 일자리 창출까지 늘어나겠다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좀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과도한 좀 3단 점프 같은 느낌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소득주 성장이 이제 효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 성장으로 정책으로서 지금 과감하게 한 게 최저임금 인상을 과감하게 했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외에 소득주 성장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한 게 있냐 하면 사실 그렇게 과감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소득주 성장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을 늘린다든가 뭐 양육수당을 늘린다든가 그런 건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20조 원 세금을 더 걷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그러니까 돈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쓸 돈을 줄어들이는 가져간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걸 예. 사회복지로 또 쓰면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냥 금고 안에 넣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소득 성장에 역행하는 그런 재정 정책을 쓰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성장에 걸맞는 그 재정 확대, 사회복지 확대 이런 거를 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은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소득 성장 정책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 네. 소득 성장 정책을 사실은 그렇게 쓴 게 없다. 제대로 쓴 것도 별로 없다라는 아니 거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공무원 늘렸잖아요. 자, 공무원 증원 얘기를 한번 가보시자고요. 공무원 증원도 일종의 소득주 재정을 풀어서 공공 부분부터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주고 그 돈이 돌아서 경기 활성화로 가겠다라는 큰 틀에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좀 보시자고요.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 36,000명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 다 재정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공무원 늘리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평가해 달라. 정부는 이렇게 평가 안 할까요? 먼저 조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지금 예.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경찰 그리고 군무원, 교사, 교원. 집배원 이런 겁니다. 집배원들은 노동 강도가 하도 강해서 지금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 산업재해가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찰도 지금 적정 정원이 모자라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예, 다 3교대 하기가 지금 뭐 어렵죠. 행정직 펜대 놀리는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제대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초과 근무하고 그 집배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도 심각하고 자살률도 심각한 이런 그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적 성장 때문에 늘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거부터 필요한 그런 인력들이 필요했던 건데 그동안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이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제를 해왔던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억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치안 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노동 존중 사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집배원들 저렇게 산업재해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이게 정말 현장에서 예, 활동하시는 예. 그런 공무원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민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정부 부처가 그런 논리로 지금 증원을 요청한 명수를 다 더해보니까 9만 명이 넘더군요. 2년 동안. 그런데 9만 명씩 2년 동안 더 높이겠다는 거는 일자리 늘리라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정말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30년, 40년짜리 고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부담도 너무 커질 거고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조 박사님 말씀이 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그 질문은 두 분한테 좀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하죠. 적정 인원입니까? 이 정도 늘리는 공공 부분, 공무원 늘리는 거? 저는 그 부분이 순서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저는 군무원 필요하면 늘려야 된다. 네, 경찰 필요하면 경찰 필요하면 늘려야 된다. 늘려야죠. 교사 필요하면 늘려야 되고 생활안전인력 필요하면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냐에 네. 대한 사전 조사가 있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저임금도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걸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테니 그 부작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다라고 하는 플랜 1, 플랜 2, 플랜 3을 만들어 놓고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성숙된 국격에 맞는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어느 한 분도 지금 필요한 경찰, 그다음에 소방 인력, 교사, 생활안전 그걸 부족한 반대하는 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떤 교육 수준을 이걸 먼저 하자는 거고요. 네. 저는 둘째는 뭐냐면 사람만 늘리면 되나요? 지금 아까 집배원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집배원이 몰고 가시는 혹시 그 오토바이인가요? 그거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만을 늘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그 공공 서비스, 저는 안전이라고 보는데 네, 안전이 됐든 교육이 됐든 경찰이 됐든 물자 지원이 이 돼야 부분에 되는데.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세우고 예. 거기에 투자가 얼마 들어가고
사람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저는 너무 사람만 뽑는 것이 저는 나중에 우려가 된다. 이 말씀 지적하고 싶어요. 종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종합적이지도 않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앞뒤 예 전혀 그 선순위 후순위를 저는 생각이 예. 좀 미흡하다. 정부의 이런 거 발표 나면 꼼꼼히 들여다보고 취재하신 우리 박여미 평론가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과도한 걱정이십니까? 이 상황을 제가 혹여 이 단어가 심의에 걸릴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공무원 증원은 사실 정부가 노리는 게 일타쌍피죠. 그냥 필요해서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고용 때문에만 늘리는 것도 아닌데 두 측면이 다 두 있다.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좋게 말하면 겸사겸사인데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을 때 만약에 통계청이 대규모로 어떤 조사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도 올라갑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고용률을 좀 올려야 할 만큼 이런 상황이 좀 심중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필요한데 못 늘렸던 부분의 사람들을 늘려야겠다는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사실 10만 명에 가까운 증원이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건 아니고 매년 공무원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정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만 늘리는 거다. 이건 사실 좀 겸연쩍은 설명이고요. 겸사겸사 지표도 고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네, 요 대목은 조 교수님이 추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수 정부 때 눌러놨던 거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지 그렇게 무척대고 늘린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서부터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선 공약을 했고요. 그때는 그리고 숫자가 대통령 공약이 81만짜리 아닙니까? 그건 전체 고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의 사회복지 뭐 이런 거 늘리는 것까지 다 합쳐서 예. 겁니다.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5년 동안 추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5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3.5, 내년에 이게 3.5, 즉흥적으로 예. 3만 명 더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17만 명, 4천 명 5년 동안 하는 거에 그런 순차적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또 각 부처가 이제 증원 요청을 한 것을 지금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054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3.3%인 940명이 이제 증원이 됐고요. 네. 행정부가 각 부처가 신청한 것을 검토를 해서 또 행정부가 결정을 하고 또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또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예산을 줘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러 차례의 점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 문재인 정부는 5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네. 봤듯이 다 현장직 중심의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이 그 큰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지출 규모로 보거나 혹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일반 정부 그 취업자 수 비율 혹은 공공부문 전체 공기업까지 포함한 이 비율로 보거나 취업자 비중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도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큰 정부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공무원 천국으로 돼서 그리스나 저 중남미처럼 될 우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3분 정도 남았는데 1분씩만 해서 이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각 부처별로 공기업별로 단기 알바 지금 채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유는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황에서 단기 알바까지 늘리라고 정부가 막 지침 내리는 건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좀 볼멘 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평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궁여지책이고요.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일자리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네. 하반기 되면 좋아진다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청와대 실장도 그러고 부총리도 그러고 고용부장 다 그랬잖아요.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구석에 몰려가지고 꺼낸 카드가 황당하게 이제 단기 일자리 이거 하는 것이다.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요. 이게 실업자가 제일 숫자가 많은 달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2월. 2월에 저는 지금 뭐 106만 가지고 난리인데요. 네. 2월 달이 되면 작년 2월이 130만인가 140만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2월에는요. 아마
150만 가까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올 2월 달에 126만 명 26? 실업자였는데 그렇죠. 그게 이게 15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궁여지책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고용 지표, 고용 예. 통계 지표를 개선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그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라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걸 또 공공 부분한테 그 강요해서 막 이렇게 공공부문이 실제로 별로 쓸 계획도 없는데 인턴 같은 거 뽑아라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적이고 이건 아니다. 저는 예. 이건 정말 한마디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색한 정책인 거죠. 예, 정책의 점수로는 아주 낙제점을 두 분 교수님은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가 세수 뭐 그 23조 원이 거쳐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돈을 좀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고용 지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불이 나는데 어쨌든 작은 불 가까이 있는 걸 소화기로 좀 꺼보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공공근로, 뭐 희망근로 프로젝트, 단기 공공근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명자, 아끼고 쏘냐 이렇게 이름은 바꿨습니다만 네. 역대 모든 정부가 해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에서 기름값, 쌀값에 걸쳐서 일자리 문제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막연한 비판이나 찬성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박평화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된 비리 유치원 문제가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무관용 원칙으로 입각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제가 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국민의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차관 주재회의에 이어 모레 장관 주재 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허술한 감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 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정말 진정으로 부탁드리는데 우리 학부모들 마음 아프지 않게 잘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과 국공립 등 8,700여 개 유치원에 대한 전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업에 바쁘셔서 신문방송 꼼꼼히 들여다보실 시간 없으시면 직설의 이슈 따라잡기만 보시면 됩니다. 뉴스를 콕 집어서 풀어주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도 매 눈으로 뉴스를 풀어주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건 하신 게 박용진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 맞습니다. 한 건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국감에서 사실 예. 제대로 뭔가 한 방 터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하나 이번에 따내는 제대로 것 했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면을 세워준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사립 유치원들한테 정부 예산으로 우리 세금으로 한 2조 이상 들어가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돈이 저렇게 명품 가방 사고 뭐 성인용품 사고 하는 쓰였다? 상상이 안 되는 상상이 일인데 안 되죠. 그게 왜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더 황당한 것은요. 교육청 어제 이제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왜 이걸 제대로 왜냐하면 교육청이 사실은 실질적인 감사의 주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부가 아니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죠. 예, 예, 근데 시도 교육청. 그렇죠. 근데 예. 교육청이 돈을 주면서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주면 그냥 눈먼 돈 그냥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내 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자녀들 그 유장 취업시켜가지고 돈 주기도 하고요. 부모님들 취업시켜 돈 주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감들의 대답도 좀 저는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할 공무원을 또 충원시켜줘야 네, 그렇게 된대요? 한다고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초중고 이런 사립학교들은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면 그 공식적인 예산을 교육부가 직접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기업으로 치면 ERP처럼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ERP처럼 통일된 회계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어요. 거기 안 하는 거예요. 유치원만. 초중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왜 가입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분을 사각지대로 놔두고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관리도 안 했던 교육청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온갖 자기 배를 채우는데 정부 예산을 함부로 갖다 쓴 또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 돌보라고 그 지급한 돈을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유치원 원장들 둘 다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무리 화가 나도 네. 엄마들이 아무리 뿔이 나셨어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게 모든 사립 유치원 그렇죠. 다 그런 거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전체를 다 매도할 수는 그럼요. 없어요. 매도할 수는 대부분의 없습니다. 경우는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 교육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맞아요. 일부 비리 유치원 때문에 전체가 지금 매도당하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밝혀내야 되는데 방금 전에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뿔난 엄마들이 몰려가서 아니 밝혀라 어디다 썼는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하고서는 뭐 앰뷸런스 타고 뭐 가시는 분 뭐 아프다고 쓰러지시는 원장님 뭐 별의별 분이 다 계시대요. 여러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동탄의 환희 유치원인데요. 아 이름 밝혀도 돼요? 네, 밝혀도 돼요. 다 언론 나왔어요. 근데 그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는 구급차가 미리 와 있었어요. 아 미리 대기시켜놓고 그리고 엄마들이 와서 밝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냥. 하고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 짜고 한 거 아니냐는 또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부러 도망갈 더 화가 나네. 그러니까요.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올 거 이미 예상하고 왜냐하면 그 유치원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이름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엄마들이 막 쫓아가서 항의하려고 했더니 그냥 구급차 타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화가 난 거는 난 거고 교육부 장관이 국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말은 좋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특별히 무슨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대요.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있다며요. 맞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지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만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절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들이 해야 되고요. 물론 교육감들이나 교육청의 일정 부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은 교육청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실제 돈을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이런 대안들도 나오긴 했어요. 이게 지금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이 직접 유치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보내면 명수당, 머리수당 얼마가 얼마를 내려가잖아요.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균 이제 18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죠. 근데 그 돈을 가정으로 줘라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아하.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일부에서 또 뭐라고 얘기냐? 그럼 또 교육 시스템이 또 그 문제보다는 만약에 가정으로 주면 가정에서 그걸 교육비로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과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를 집에서 기르거나 아니면 집에서 교육을 하고 싶어도 실제 돈이 유치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찌 보면 사립 유치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돈은 누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또는 가정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으로 갈 때만 일정 부분 주고 물론 가정에서 하겠다고 하면 돈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보내면 좀 더 주고요. 가정에서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 하면 돈이 액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런 구조를 일정 부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 시스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나랏돈 예산 받으면 그거 내 주머니로 들어가서 그냥 쌈짓돈으로 쓰는 것이 극히 일부일지라도 그거 옆에서 보면 또 배우게 되고 그럼요. 나만 공정하게 투명하게 쓰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유치원 교육부터 예. 이렇게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이거 되는 좀 문제 좀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 아주 문제가 많죠, 사실은. 예, 이거 좀 잘 들여다보고 저희도 좀 잘 들여다봐서 앞으로 요거 좀 잘 좀 계속 저 추적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자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원장님들 좀 서운하셔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잡아야죠. 예. 국회로 좀 가보죠. 예. 국감이 예. 통계 국감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에 물론 이제 첫째 포문은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통계청장. 공격을 했죠. 예. 왜냐하면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유가 사실은 통계의 어떤 발표 내용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발표가 됐다. 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야당의 주장. 여당은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예. 인사 가운데서 예를 들면 조직의 어떤 활성화나 아니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장을 바꾼 것이지 이건 통계 발표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 예. 이렇게 주장하면서 충돌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가계 동향 조사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교수님들, 뭐 최진봉 교수님 같은 교수님들이나 저런 정부 당국자들, 국회의원들은 통계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려운 예.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냥 문제가 되는 게 가계소득 동향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 통계청장 경질됐을 때 예. 아니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줄인다더니 양극화가 더 벌어졌네. 이 통계 때문에 문제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죠. 근데 통계 방식을 바꿨더니 이게 또 줄어들었다며요. 네. 이 통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국감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통계 방법을 바꾸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통계청장 경질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예. 결국 이제 그러면 가계 동향 조사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잖아요. 예. 소득과 지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출이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 사실은 네. 이 가계 동향 지수가 몇 번 바뀌었어요. 통계 방식이. 표본이 바뀌고. 그렇죠. 예. 표본이요. 첫째는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소득 부분하고 지출 분야를 따로따로 조사를 했어요. 따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2020년부터 이거를 다시 합쳐서 하겠다고 신임 통계청장이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출과 소득을 합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일단은 소득과 지출이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냥 소득 부분, 지출 부분만 나오게 되니까 네.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느냐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소득하고 연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소득과 지출을 합치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잠깐만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득과 관련된 통계, 예. 부자와 가난한 자의 통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양극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버는 소득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일까, 중류층일까, 그렇죠. 이 저소득층일까가 궁금하다면 예. 소득만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국민적 상식에 입각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걸 합쳐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근데 교수님들은 어느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무슨- 없군요. 그렇죠. 교수들이 어느 한쪽에 예를 들면 이걸 합쳐서 한다, 분리한다, 이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정답 채점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또 이게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계지출 통계에서 소득을 빼고 만약 지출만 하게 되면 네. 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합쳐서 하게 되면 소득별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정책을 필 때 네. 그러면 뭐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사이에 어떤 정책을 써서 또는 세금 정책을 어떻게 써서 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지출만 하게 되면 그냥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썼다 또는 네. 뭐 연령대별로 또는 뭐 남성 여성 이렇게만 분류할 수 있겠죠. 네. 지출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을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네.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응답을 잘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을 함께 붙여놨는데 표본 추출 과정에 있어서 이게 주로 면담 과정을 통해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지만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질문 받고 이러는데 네. 고소득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설문에 응답을 잘 안 하고
그렇죠. 거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표본 자체가 저소득층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고. 얼마를 버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서베이를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안 쓰잖아요. 내가 3억, 4억, 5억 이렇게 고소득층이라고 적으면은 마치 뭐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세금 더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줄여서 한다거나. 줄여서 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는 통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답이 없이 그냥 공방만 가열된 건가요? 지금 국회에서? 현재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7년까지는 가계지출 통계만 내요. 소득 지출을 안 하고 가계지출 통계만 내서 가계가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2020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합치기로 했고. 신임 청장이 이거 합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계 주도 성장하는 거냐라고 막 비아냥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몇 가지 그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표본 가구 수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 통계 내는 거하고 지출 통계 내는 그 표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같은 경우는 가계 소득 표본은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현재. 그다음에 지출은 12,000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출 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표본의 모집단이 달라지는 거는 그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걸 좀 문제를 삼고 있고 시계열이라고 하는데 시계열이란 말은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조사한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과 올해가 비교해서 그래야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표본을 일정 부분 바꿔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1년에 한 번씩 3분의 1 정도 표본을 바꾸는데 여기도 논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표본을 바꾸게 되면 작년에 조사받은 사람과 올해 조사받은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느냐. 작년과 올해를. 또 한편에서는 사회 구조가 바뀌잖아요. 소득도 바뀌게 되고 직업도 바뀌게 되고 연령대도 바뀌게 되니까. 바뀌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도 정답이 없나요?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대체적으로는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나 인구 통계학적 부분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더 강하긴 하지만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교수님도 신방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서베이 조사를 이제 하는 전문가신데 이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임 통계청장의 저 새로운 논리가 그래도 계속 끌고 갈 만한 동력이 있나요? 아니면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면 통계 자체에 대한 이 신인도가 더 떨어질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신임 통계청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줄기에서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는 다만 중요한 것은 통계청이 어떤 통계를 내놓기 전에 외부 자문단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교수들이나 통계 전문가들. 물론 저도 통계를 하지만 통계학을 전공한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은 정말 더 면밀하게 통계의 문제점이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외부 자문단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통계 전문가들이 통계청에서 낸 통계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설계하는 과정부터 이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민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믿음에 좀 흔들린다라는 좀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모든 국제사회가 마이너스 3.5% 경제 성장이라고 통계를 내놓았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거 보니까 플러스 3.5%로 발표를 했더군요. 그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통계가 믿을 수 없게 되면 정말 불행으로 가는 일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문단들이 자문을 해서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건 절차를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표본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떤 문항을 물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분석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전문가 영역이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정말로 답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혹시 자문단에 들어가시면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안 할 수 없어서 임종원 실장. 우리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랬죠. 입 다물었네요. 입 다물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내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입 다물었다고 모든 게 끝나다고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어제는 사실은 사법논당 중에도 한 부분만 봤어요.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 법원 판사들 사찰, 그러니까 성향 분석 이런 부분만 집중으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아요, 임종원 실장이. 그래서 어제가 모든 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어제는 하나의 사건 주로 이제 그 판사들 동향, 성향, 판사들 분석한 거 이런 부분들만 주로 물어봤고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질문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 조사 이루어질 거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만약 임종원 전 처장이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될 거로 저는 보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부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조사가 끝날 수가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거죠. 워낙 여러 가지 서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는 할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른다면 사상 초유죠. 그렇죠. 사상 초유가 되는 거죠.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 착공식이 곧 열립니다. 민족의 혈맥이란 추상적 의미보다 전 경제 심경만이 연결된다는 현실적 이유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한에 철강 등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중장비와 기름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대북 제재 항목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속도와 맞추자는 거니까 방법은 미국을 설득하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이 논리인데 뭘 믿고 어떤 근거로 그러냐.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검증 먼저, 한국은 완화 먼저. 결과가 한미 공조 균열로 갈까 봐 걱정입니다. 서둘면 북한만 좋아지는 게임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착공식은 하더라도 물자 올라가는 건 정말 비핵화랑 속도를 맞췄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외세의 눈치를 보냐. 곧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또 불안합니다. 전 핵을 머리에 인 평화는 허상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